네, 제목은 표현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시게 되면서 많이 접하게 되실 이름이에요. 표현 학습, 표현 훈련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뭔가 좀 새로운 용어라서 마음에 부담을 좀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걸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이거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부분은 좀 쉽게 여러분이 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이지만 뭐 표현이 뭐 아름답다, 표현이 좋지 못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옛날에 우리가 뭐 상형 문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학, 과학 등의 어떤 발견이나 그런 기호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인류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심볼라이즈 되죠. 그러니까 상형적으로, 그러니까 문자화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화학식이라던가 위에 이제 음악 기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전달할 때 도움이 되죠. 어, 예를 들면 이 식을 처음 만드신 분이 그 화학적 내용을 다 줄글로 쓰려고 했으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기호화함으로써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빠르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럼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분석을 하고 싶었다고 치고요. 그럼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걸 텐데요. 기존의 딥러닝 등장 전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사이트가 이 피처 익스트랙션, 특성 추출, 특징 추출이라는 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어, 인간의 역할이 컸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와 태스크 기준 그런 데이터 기반, 태스크 기반으로부터 알아서 약간 피처가 만들어지고 계산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신경망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에 대해서 뭐 종류, 이게 뭐 어느 지방의 사과이고 뭐 어떤 색깔,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얼마나 단지 뭐 그런 당도에 대한 수치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존에 우리가 테이블화해서 많이 사용했죠. 엑셀 파일 같이 테이블 형태로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표현 학습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는데 이걸 표현 학습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제 그렇게 이론을 붙이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험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러닝 바이 두잉을 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그 과정이 사실은 표현 학습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 표현 학습이라고 하는 게 기계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가는 건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신 거긴 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구체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필드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옛날에 반도체가 굉장히 성숙된 것처럼 인공지능도 이제 학부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다리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에게 이 사다리를 데이터화 해주세요 하면은 테이블에다가 뭐 이것이 강도는 얼마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돼야 되고, 뭐 모양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무게 중심이 위로 가운데 있게 만들어야 된다던가, 쓰러지지 않게 된다던가, 그다음에 뭐 등등의 어떤 특징들을 테이블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이걸 딱 보고서 이의 기능을 바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재질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뭔지도 알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사다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채우세요라고 미션을 주는 것. 그러면 뭐 이게 만약에 컴퓨터께서 잘 하게끔 우리가 답안을 잘 주면 여기를 이어야 된다고 알려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 1000장, 1억 장 이렇게 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사다리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 복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복원을 할 줄 안다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사다리 목적까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외향적인 거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은 따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면 실수를 한다면, 만약 컴퓨터가 실수를 한다면 잘못해서 이 사다리와 저 사다리 그 다리 사이가 원래 사람 보폭 크기만큼 돼야 되는데 너무 좁아진다거나 혹은 막 2m씩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겠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2m 막 차이 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스케일링을 실제 크기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량이 얼마나 많이 적용되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정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고양이, 뭐 진짜 테이블, 이런 테이블, 태스크, 뭐 인터넷 문서, 음악 등을 통해서 이제 표현 학습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언어를 많이 이렇게 했다가 이미지를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언어를 많이 했고 이제는 뭐 그림도 그 두 개를 합친 멀티모달도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갔는데, 즉 사과를 테이블로 정리한다는 건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키 밸류 같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많이 알려줬었다면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넘버화하게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어 쪽을 제가 알려드렸을 때 그런 백 오브 워즈, 그러니까 단어들의 가방, 그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메모리 저장한다고 친다면 이렇게 1000만 개가 필요하다면 영어 사전 어릴 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사전 사면은 그 장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장에 한 장 한 장에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4페이지에 이렇게 고양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건데, 이제 그걸 우리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만약 1000만 개라면 1000만 개의 차원이 필요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알아서 시키면 그 1000만 개의 단어를 서로 달라지게 할 때에 굳이 한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분배한다, 분산시킨다 라고 해서 distributed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distributed 된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게 0.7이든 1.3이든 이런 숫자들의 향연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뭐 한 100차원 정도면 되겠지. 보통 이렇게 많이 메모리가 간소화되고 그렇게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사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네 번째 있는 저 데이터 당연히 캐시겠구나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해석해 달라고 컴퓨터한테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interpret 해석하다에 이제 가능하다는 말을 뒤에 붙인 interpretability, 그러니까 interpretability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프리트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오토모빌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말들의 어떤 좌표를 찍어준다면 이렇게 모여 있다던가, 뭐 트럭은 여기 있고 뭐 새는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게 이제 표현학습 학습이구나 대략은 아셨는데, 잠재 변수라는 게 뭘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날씨를 표현합시다. 그러면은 비가 오는 날과 비가 오지 않는 날로 대부분 많이 구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비가 오는 날을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동할 때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비가 왔냐는 1과 0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하늘 상태는 막 비가 왔다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막 이쪽에 내가 원하는 지역 안에서 뭐 0.7%는 막 구름에 먹구름이 껴 있는데 나머지 97.7%는 뭐 맑은 하늘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노을 진 상황의 하늘 뭐 등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 상태 같은 거는 무수히 많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H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고 잠재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든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왜. 그래서 히든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무한하게 공간을 사실 갖고 있어요.
entire semantic space that H can inhibit. 그러니까 H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한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는 건 X란 말이에요. 비가 왔다 안 왔다, 눈이 왔다 안 왔다, 이런 X라는 어떤 변수를 두고서 시키는 건데, 그러면서 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H의 공간을 제한할까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한하게 이거를 막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 가능성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챗GPT한테 뭘 시켰는데 얘가 막 욕을 내뱉는 거예요. 막 그림 그리라고 시켰는데 그때 했던 것처럼 막 손가락 6개, 7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용화하거나 사람에게 서비스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H를 제한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데이터의 수를 많이 늘려버리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막 수많은 번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바운더리가 생기게 돼요. 아, 얘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망나니처럼 굴어도 이 초원을 벗어나진 않는구나 하는 초원의 범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의 양은 많이 늘려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X만 지금 우리 봤는데, 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봤는데, 뭐 이제는 뭐 약간 뭐 습도라던가 등등의 다른 정보를 같이 추가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런 구조적인 거를 더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Y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여기는 X1, 여기는 X2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Y라고 하면 레이블 같이 느껴지실 거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는 X2라고 적으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XYZ라고 되어 있지만 X1, X2, X3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알고 싶은 H 혹은 H를 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걸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늘리던가 아니면 그 특징들을 많이 뽑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아까 전에 바로 우리가 봤던 그 픽스 투 픽스와 같이 뭐 이미지 생성하는 애를 따진다면 우리가 특징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필터를 여러 개 썼잖아요. 64개, 128개 그렇게 필터 여러 개 쓴 게 바로 이 구조적 연관성을 늘리려고 한 시도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연관성을 늘리는 방법이 필터의 개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과 컴퓨터가 느렸던 것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연산을 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고, 걔가 레이블을 이제 뽑아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추상화를 하게 될 거고요. 추상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냥 선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추상화된 어떤 애를 뽑아주고 히든 노드라고 불렀잖아요. 히든 노드가 만들어지고 히든 노드에서 이렇게 레이블 하나로 도달하는 그런 걸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퍼셉트론 구조가 뇌의 신경 그 세포 구조를 따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수상돌기에서 화학물질이 막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일정 이상 모이면 그걸 액션 포텐셜만큼 액션 포텐셜을 뽑아주게 되는, 그 스레시홀드 이상 됐을 때 뽑아주게 되는 그런 신경반 구조를 이제 가중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곱하고 더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생각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우리 진짜 뇌의 모양을 따라하려다 보니까 또 이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우연의 일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인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사실은 이 표현학습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입력 이미지가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데 그 중간에 어떤 상태가 있고 이 상태를 연결해 주는 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처음 넥토크를 만드신 분들이 이미 표현학습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뒤에 얘기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서 여기까지 일단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때요? 아까 처음에 표현학습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뭔가 되게 새로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말을 듣고 나니까 이미 배웠던 거구나 하는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논문에서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생각보다는 겁을 안 내셔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이미 충분히 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 지점은 쉽지만 사실 그 시작 지점보다 그 다음 단계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 representative learning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뭐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첫 스텝 정도는 좀 쉽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 내용 진행하기 전에 휴식을 잠깐 취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